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주위 사람들,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 오늘 이곳에 시원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전 지방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이지 누구에게 견주어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 역경을 이겨낸 분들이시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님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빠는 사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셨다고 해요. 집안도 부족함 없이 여유로웠고요. 아빠는 그런 집안을 믿고서 어렵게 간 대학도 중퇴하고선 기타 하나만 메고 여행을 떠나는 등 여유로운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 쉽게 방탕해지고 삶의 목표가 없이 지내게 된 거죠. 늘 그랬듯 호화스러운 여행을 즐기던 어느 날, 아빠에게 급히 연락이 하나 왔는데 아프시단 할아버지가 거실에 긴 방망이 하나를 들고서 앉아 계셨답니다. 아빠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으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 몸이 아픈 건 사실이다. 하는 거 없이 식량을 축내고 시간을 버리고 인간에게 욕심내는 너 같은 배짱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는 게 난 너무나 사무치고 아프다. 다른 현명한 아버지라면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비를 때리라고 하겠지만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른다. 종아리 걷어라. 지금 여기서 회초리 맞고 정신 차린다면 다시 내 아들이 되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평생 내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홀로 썩어갈 각오해라. 그렇게 아빠는 나이 26에 할아버지에게 종아리 100대를 맞았다고 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빠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다 큰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죄송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과정은 아팠지만 결국 그 선택이 아빠를 변화시킨 계기가 된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날로 아빠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서 평생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서 공장에 가 기술을 배우면서 공부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재료와 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빠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농사일이 가장 어려운 거라며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사람만이 농사를 할 수 있다고 아빠를 만류했대요. 그렇지만 아빠는 고집스럽게 일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노력해서 어느덧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터를 보유하게 됐대요. 그때 당시 새롭게 시도했던 인삼 농사를 통해서 크게 성공했던 겁니다. 말로 하면 짧고 간단한 세월이지만 그 시간 동안 아빠는 피가 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이뤘던 거겠죠. 그런 아빠를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래요. 아빠와 엄마는 중매를 통해 만났는데 엄마는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몇 번 안 만나봤지만 아빠의 성실함과 순박함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여유로운 집안에 번듯한 직장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만날 당시 아빠는 아직 뚜렷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아빠의 가능성과 됨됨이만 보고서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엄마는 서울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서 아빠를 따라서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조그만 몸으로 일꾼들 사이에서 부모님 일을 자주 도왔던 기억이 나요. 아빠와 엄마는 새벽 5시면 곧바로 일을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내내 밖에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도와주러 온 인력들도 부모님의 체력에 혀를 내두르며 젊은데 저렇게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커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조금은 남다른 편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부지런히 노력해서 쟁취하려는 성격이었죠. 하여튼 아빠가 농사로 크게 수확을 들이고 성공할 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에게는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가 있었는데 두 분이 유산을 나눠받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자신의 몫을 여동생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가면 번 돈인데 자신이 너무 쉽게 얻는 것 같다고요. 본인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랑스럽게 생활하고 몸이 불편한 여동생에게 유산을 줘서 남은 생을 편히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너무 큰 용기이자 쉽지 않은 선택인데 엄마는 그런 아빠의 선택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고모는 아빠에게 고마워하며 유산을 상속받은 후 서울로 거처를 옮겼고 아빠는 꿋꿋이 본인의 길을 걸어가셨죠.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저녁밥을 먹고 비가 와서 일이 여유로운 날에 함께 거실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그날들이요. 영원할 것 같은 날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어쩌면 행복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느덧 20대가 된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가서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크진 않은 기업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하고 싶던 일이어서 만족스러웠죠.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아, 이런 게 천직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연애할 틈이 없었어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일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 객관적으로 키도 작고 얼굴도 못난 편이에요. 뭐 세상에 객관적으로 못난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겠냐마는 사람들은 늘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길 좋아하니 저도 여러 번 듣고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저 제 스스로가 개성 있다, 매력 있다라고 달래주면서 살아온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화통한 성격과 당당한 태도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더 티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인 친구들에게는 친구로서 항상 인기가 있었고 아주 간혹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네요. 뭐 흔치 않은 일이지만요. 이렇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려 노력하지만 그게 연애로 이어지지 않을 땐 주눅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나이가 곧 30에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안 하는 것에 대해 조금씩 조바심이 들 때쯤 제 고민을 들은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희지는 나중에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 오늘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당장 혼자라고 외롭다 하지 말고 나중을 생각하며 충분히 즐기고 놀아. 어차피 넌 가장 근사한 사람을 곁에 두게 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잘못 보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덥석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말짱 꽝이면 어떡해, 아빠? 그건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운 좋은 너에게 접근한 거겠지. 그건 아빠가 말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조차도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해. 과정에 있는 사람 말고 마지막에 곁에 있을 사람을 찾는 거야. 아빠는 농사일만 하신 분이 어쩜 말도 그렇게 다정하게 해주시는 건지 아빠의 말을 들을 때일수록 알 수 없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보고 싶다고요.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높아지면서 일의 전문성까지 더해지자 저는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가끔 소개팅도 해봤지만 결과는 늘 안 좋았고요.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사는데 하루는 아빠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의 지인 친척 아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성 같은 거 볼 생각 없냐고요. 지인이 말하길 본인 친척 집안 사정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아들도 직접 봤었는데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겼다고 했대요. 연애를 많이 하는 편 같은데 결혼할 사람은 못 찾았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거라고 했답니다. 당시에는 제 나이에 손이 웬 말이냐면서 아빠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나타난다더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아빠는 멋쩍게 웃으면서 그냥 그런 자리가 있기에 한번 물어나 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바빴던 저는 괜스레 투정하면서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뜬금없는 소리 한다며 아빠에게 핀잔을 주었죠. 가끔씩 그날의 대화가 후회됩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빠도 어렵게 물어본 걸 텐데 한번 말대로 만나나 보지. 왜 그리 무심하게 피해버렸을까 하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엄마도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빠의 죽음이 엄마에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었고 마음의 병이 실제로 엄마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빠의 부재가 너무나 크고 힘들었어요.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아빠를 찾아뵙는 날, 연락드리는 날이 점점 더 적어졌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임종을 지켜보았다는 것에 어떻게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아빠의 마지막은 평소 아빠의 치열하던 하루와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하고 엄숙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하기가 버거운지 저에게 짧은 말만 남기셨죠. 우리 딸, 내가 매 한 번 든 적 없었는데도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희지가 가정을 이루고 희지를 닮은 아이를 낳아 그 행복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라니. 해준 게 없는 건 오히려 자식인 저인데도 아빠는 끝까지 당신의 책임감과 사랑으로 인해 저를 보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아빠 말대로 어떻게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 쉬운 것조차 해내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남은 삶은 엄마와 함께 보내면서 그간 못했던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엄마는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 땅을 제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전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는 본인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없으니 제가 갖는 게 맞다고 완강히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빠의 뜻이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아빠는 정말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줄 생각이셨던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할아버지 유산을 거절했으면서 저에겐 끝까지 아낌없이 해주려고 하신 겁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달리기만 하느라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게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전 아빠가 주신 유산으로 엄마가 사는 옆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엄마 집에 안마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편리한 가전들을 두었어요. 조그맣고 낡은 경차를 폐차하고선 새로 차도 한 대 샀고요. 엄마를 모시고 더 자주 외출하고 여행을 가기 위한 것이었죠. 어떻게든 그간 잊어버리고 못해드린 것을 전부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도 아빠의 유산을 받았으니 그게 그거 같지만 그래도 우선은 제가 번 돈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삶의 휴식기를 가지며 전 다시 한번 제가 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후회스러운 시간은 없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무래도 결혼이었어요. 아빠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저에게는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라도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어디 혼자 힘으로만 되나요?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려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노력해서 되는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고 경계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아빠가 말했던 지인의 친척 아들이더라고요. 다소 먼 사이지만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친척에게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걸 잊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며 한 번 정도 가볍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어쩐지 이 만남이 우연 같으면서도 운명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빠로 인해 이어질 뻔했던 만남이 돌고 돌아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만난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로 다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단순해서 백치미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매력으로 느껴질 만큼 항상 유쾌하고 재밌어서 함께 있으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건너 건너 알게 된 사이지만 저희 집이 농사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잘 알고 헤아려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했고요. 전 이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고 먼저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연락했고 직장 근처로 찾아갔고 제 마음에 그대로 표현했어요. 누군가는 이런 제게 연애할 줄 모른다. 여자가 너무 나서서 그러면 남자가 안 좋아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거짓말처럼 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받아줬고 그렇게 연인이 되었거든요. 만남을 이어간 지 1년이 지나고 제가 긴 휴식기를 끝낸 후 이직을 성공할 즈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처음으로 사업 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농원과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나던 당시 들었을 때는 사업이 곧잘 풀리고 있어서 큰 걱정 안 한다고 들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위기가 찾아오는 건 한순간이라며 지금 사업을 위해서 급히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서 해결해 보려 했는데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요.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린 아직 가족이 아니라 연인 사이이고 그런 사이에 돈 관계가 얽히는 건 좀 곤란하다고요. 남자친구는 꼭 갚겠다면서 이번에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더군요. 희지야, 네가 곤란할 거 아는데 진짜 이번 한 번만이야.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어? 대출도 이제 더 이상 어렵고 손 벌릴 곳이 없어서 그래. 이번 고비만 넘으면 우리 가족이랑 나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어. 3개월 후에 바로 갚을 수 있어. 정말로 여윳돈 없는 거야? 아빠 유산이 있었으니 충분한 여윳돈은 있었어요. 하지만 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등등 그쪽 분야에 대해선 거의 무지한 상태거든요. 늘 직원의 입장에다 주어진 것을 완수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저에게 사업자금 이야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아빠의 유산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은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내가 그 집안에 대해서 어제 지인에게 말을 전해 들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거 맞긴 해. 지금 당장 큰 수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을 위해 꽤나 오래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뭔가 확신이 있긴 하겠지. 가족들 전부 함께하는 사업이니 그 아이도 그만큼 많이 간절한 거라 생각해.
하지만 네 말처럼 연인 사이에 돈거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아예 결혼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 어차피 너도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였잖니. 결혼해서 자금 필요한 만큼 빌려주고 같이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엄마는 그 일 아니어도 그냥 네가 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단다. 네 아빠가 그러했던 것처럼. 엄마의 뜻밖의 조언에 저는 더 깊이 고민됐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일이 안정기 되는 시기도 아니었고 엄마를 혼자 두고서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여러모로 적기가 아님에도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계속 생각해 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게 우리 관계의 끝일 것 같았거든요. 아마 남자친구도 끝을 각오해 두고서 저에게 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으니까 아마도 더욱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만남을 점점 소홀히 했습니다. 가끔씩 만나도 실제로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그 밝던 사람이 이제는 잘 웃지도 않고 맨날 돈돈거리며 앓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이리저리 생겨난 부채를 감당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조바심이 났습니다. 어렵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또다시 연이 끊어질 거라는 생각. 이 사람을 놓치면 분명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조바심이요. 전 제가 항상 당당하고 스스로에게 있어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앞에선 그렇게 되지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꾸만 굽히게 되고 미치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혼자 소갈을 하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럼 대놓고 물어볼게. 나랑 결혼할래? 나도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도 나 사랑하잖아.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난 그냥 지금이 어쩌면 적절한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해. 만약 결혼하면 오빠가 필요했던 그 사업 자금 내가 빌려줄게. 금액은 오빠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고 나중에 잘 되면 원금만 돌려줘. 반대로 만약 잘 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돼. 말은 고마운데 그건 왠지 결혼을 조건으로 금전거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영 그런데. 우리 사이에 돈 빌려주는데 그렇게까지 큰 결심을 해야 해? 우리 사이니까 더 신중하게 고민하다 말하는 거야. 쉽게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예전에 말한 대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돈을 주고받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내 신념이기도 해. 나도 오빠한테 보탬이 되고 싶고 오빠도 편하게 내 도움 받았으면 하니까.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이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참 고민 끝에 건넨 제 말이 그런 의미로 전해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비참하기도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남자친구의 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전 솔직히 남자친구가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한동안 답이 없기도 했고 순수하게 결혼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론 안 될 거란 답을 내리고선 매일 밤 눈물바람이었거든요. 정말 저도 바보처럼 굴고 있던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뜻밖의 결혼하자고 답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서 헤어지는 선택지, 결혼하는 선택지 전부 다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저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헤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이 맞는다면
시간 끌지 말고 남은 해 안에 합치자면서 대신 본인이 아직 사정이 안 되니 식은 나중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식에 대해서 딱히 로망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니 상관없었죠. 제가 바라던 대답이긴 했지만 정말 놀라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선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이런 걸 호구라고 한다는 거. 분명 관계의 문제가 남자친구로부터 발생한 건데 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저는 감정에 있어서 늘 그렇게 의리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 결혼했습니다. 식을 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을 신혼집으로 하고 제 차를 함께 쓰는 남자친구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거든요. 다만 엄마는 당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급하게 집을 합치는 것, 그럼에도 식을 제대로 올리지 않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결혼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중에 꼭 식을 올릴 거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엄마한테도 싹싹하게 잘했던 터라 그 부분을 말하면서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너무 심려치 말라고 덧붙였고요. 이후 이젠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약속대로 사업자금 투자를 이야기했고 전 친정아버지가 준 유산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아버님 유산? 어머님이 다 주신 거야? 얼마를 상속받았는데? 우리 이제 가족인데 말해줄 수 있잖아.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 조건으로 통장 오픈한다던데. 너랑 나도 이제 편하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 미래 계획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냥 얼마 보태겠다고만 말해줄게. 그 외에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 난 오빠 말처럼 가족이 되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기도 해. 오빠가 좀 이해해주라. 아, 맞다. 너 돈 문제에 예민하지? 원래도 꽁꽁 감췄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거라고 내가 잠깐 착각했나 봐. 깜빡해서 미안하다. 곤란해서 최대한 우회적으로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지 비아냥대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조금씩 조금씩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이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냥 내가 기민하게 반응하는 거겠거니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남편에게 2억가량의 사업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원래 빌려주기로 했던 금액은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냥 보태주기로 한 게 아니었냐며 왜 말이 바뀌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빌려준다고 했지 그게 그냥 주기로 한 건 아니었다고 하며 어차피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도 말했던 조건이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사업 결과에 따라서 4억이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니 오히려 부담스럽다면서 차라리 2억을 대가 없이 그냥 보태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이에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2억이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고 이걸로 자꾸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에게 자금을 보태주었고 남편은 제게 다시 한번 열심히 일궈내 보겠다며 고맙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흘 후쯤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님과 저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항상 남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이 점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좀 깐깐하고 예민하신 분이라 직접 만나 뵙기가 좀 꺼려졌거든요. 제가 따로 안부 인사와 연락을 드릴 때면 용건이 있을 경우에만 연락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남편 얘기로는 워낙 이성적이고 계산도 빠르고 칼 같으신 편이라 전형적인 사업가 같은 분이라 하더라고요.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가족들도 어머님 믿고 같이 일을 시작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젊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개인 사업을 위주로 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도 자연스럽게 사업가를 희망하게 된 거였어요. 전 그런 어머님이 대단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업가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전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어머님 자체의 성향 때문인지 저에게는 좀 차갑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따로 뵌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남편 없을 때 집으로 찾아오신다니 많이 긴장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신 어머님과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래, 세아가 성종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사업 자금 보태줬다며? 그런데 2억은 좀 소소하지 않니? 사업하는 사람한테 2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니거든. 애초에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거라면 좀 더 신경을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머님 말씀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이 어머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이렇게 대놓고 액수에 대해 불만을 표하실진 예상치 못했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답할지,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네요. 어머님은 저의 난감한 표정을 보고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셨죠. 내가 이런 말까진 엄마로서 좀 나쁘끄러니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성종이 남 부족한 거 없이 키웠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곧잘했고 영특한 아이였어. 대학도 서울로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괜찮은 사람인 게 소문이 나니 성종이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도 꽤 많았거든. 나 따라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난 성종이 믿긴 했지만 사실 내심 아깝긴 했다. 마음 먹으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럼에도 그 선택을 믿어준 건 이 사업도 끝내 성공시킬 거란 확신이 있어서였어. 지금은 변수가 많아서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조차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실패를 경험으로 만드는 게 사업가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아직 성종이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야.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뭐가 망설여져서 그렇게 감추는 거니? 자고로 배포를 크게 써야 한다. 그게 아내로서 최고의 길이자 가장 큰 내조야. 구구절절 듣자 하니 결론적으로는 자금을 더 내어달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어머님까지 나서실 줄은 몰랐는데 왠지 둘만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번진 것 같아 난감했습니다. 전 어머님께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 고민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없기에 이번에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찾아온 걸 알고 있었단 듯이 자신이 만류해봤는데 그럼에도 저를 찾아갈 것 같긴 했다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제 덕분에 당장 급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더 받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마음과 돈은 썼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로 저는 더 이상 속썩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 남은 재산이 담긴 통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 돈은 친정아버지의 유산이고 내가 정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되어 남은 돈 전부를 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요. 나중에 원금만 회수해달라고 덧붙이면서 전 남편에게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계약 서류를 만들어 사인을 하게 시켰습니다. 큰 액수여서 그런 건지 그토록 바라던 통장을 오픈해서 그런 건지 남편도 어느 정도 제 상황에 납득을 하면서 저의 선택에 고마워하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투자하고 난 후 남편의 사업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의 산을 넘고 나니 그 다음은 보란 듯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저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전엔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셨으면서 막상 투자하고 나니 문자 하나 보낸 것이 좀 언짢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편이 활기가 생긴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뭐라고 했냐며 결국 본인이 해낼 줄 알았다고 떵떵거리는데 평소 기죽어 있던 모습과 대비돼서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고요. 가족 사업인지라 규모가 커서 그런지 수익이 나는 것도 빠르고 범위도 크더라고요. 그렇게 1년만 더 하면 제 원금을 다시 줄 수 있을 정도로 보였어요. 모든 게 잘 해결되었으니 이제 남은 거는 부부 사이를 다시 전처럼 회복하고 여유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남편은 일이 잘 풀리면서 거래처가 많아지고 관리해야 할 인맥이 많아져서 그런지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씩 외박도 많아졌고요. 가끔씩 큰돈을 쓰는 때도 생겼는데 뭘 샀냐고 물으면 시댁 선물을 샀다고 하더군요.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당장은 원하던 걸 해드리고 싶다고요. 제 일도 바쁘니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남편의 변화에 대해 서서히 인식이 될 때쯤 서울에 살던 고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모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요. 고모는 고모부와 10여 년 전 이혼했었고 슬아에 자식이 없었어요. 1년 전 고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이따금 연락은 했지만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어요. 당시 고모는 이미 병을 앓고 계셨죠. 그때 고모가 과거 아빠와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래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눌 때 아빠가 고모에게 재산을 양보했던 일이요. 고모는 그때 아빠에게 크게 감동했고 그 은혜를 꼭 갚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시엔 이룬 거 없이 부모의 덕을 봤으니 아빠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겠다고요. 평생 고집스레 한 일을 해오던 고모는 결국 자신의 다짐을 지켜냈습니다. 아빠의 은혜를 갚겠다던 말은 결국 저에게 다시 그 유산을 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엄마는 아빠와 고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준 선물이라면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여유가 좀 더 생긴 거라고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이미 제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보탠 걸 엄마도 알고 계셨거든요. 재산 문제는 민감하니 이제라도 다시 비밀로 하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생기면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고서 전 그제야 다시 한번 남편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바쁜 게 일이 많아져서라고만 생각하고 더 자유롭게 생활한 듯 했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전까지도 저에게 연락 한 번 안 할 정도였죠. 전 갑작스레 변해간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과에 불과했죠. 여느 날처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제가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에게 고마워 소정아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이름을 잘못 부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부르던 게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매번 자신도 모르게 전 여친 이름이 나왔다 등 실수를 자주 하던 편이었어요. 섭섭했지만
저도 크게 문제 삼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른 순간 온몸에 쎄한 직감이 돌았거든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요. 전 남편은 침대에 누인 후에 핸드폰과 지갑 등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연애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연인의 핸드폰을 보는 건 금기의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핸드폰을 보는 건 절대 죽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몰래 찾아보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태까지 외박이 잦았던 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 이름을 잘못 부른 것 등 그 모든 정황이 남편의 바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핸드폰은 패턴으로 잠겨 있었지만 전 운 좋게도 페이스 지문을 통해서 손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했다고 했죠. 연인의 핸드폰을 보는 건 금기의 행동이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정이란 이름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세 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는 간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남편의 바람 행적을 제 핸드폰에 옮기고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접에 물을 받아와 술 취한 남편의 얼굴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깨더라고요. 전에 없던 쌍욕을 하면서 저에게 미쳤냐고 묻더군요. 그동안 내가 준 돈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떵떵거리며 지냈어? 인간의 길 포기한 채로 여러 명이랑 바람 피우면서 행복했니? 그건 미안해 여보.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해소하려고 심심풀이로 연락하고 그런 거라고. 진짜야. 믿어줘. 심심풀이론 외도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혼해. 내가 준 투자금 바로 돌려주고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제발 희지야. 사실 난 헤어지려고 했어. 그런데 채무가 좀 얽혀 있어서 못 헤어지고 있었던 거야. 예전에 사업 자금을 좀 빌렸었거든. 희지 너랑 결혼하고 나서 연락 끊고 지내다가 그 돈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였어. 헤어지면 갚으라고 할 게 뻔하니까. 대신 어떤 육체적 관계가 있거나 마음을 아예 줬거나 그런 건 아니야. 정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이게 더 떳떳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게 여자들에게 각각 3천씩 빌린 상황이었고 그 돈을 사업 초기에 전부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부터 유지해오고 있던 관계인 거죠. 결혼은 저랑 했으니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인 거는 알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곧바로 뺨을 쳐버렸습니다. 비참했지만 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혹시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듣고서 만나자고 접근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나랑 결혼한 거야? 그걸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만약 저와의 돈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없던 사이인 겁니다. 남편에게 연애는 비즈니스였고 그에 대한 죄책감 따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때부터 아예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도, 연인이 된 것도,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식을 올리지 않은 것도, 그 모든 게 전부 남편에겐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걸요. 여태껏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지속하는데도 저는 왜 바보처럼 몰랐을까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남편은 어쩜 그렇게 교묘하게 저를
속이고 만남을 해온 걸까요?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았는지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장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게 전부였죠. 몇 개의 짐만 챙긴 채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전 울음을 참지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친정 엄마를 찾아갔어요. 제 갑작스런 이야기에 엄마도 적잖이 놀라셨고 끝끝내 눈물을 보이셨죠. 엄마는 저에게 연거푸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의 집안에 대해 들려주고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던 당신의 모든 잘못의 시초 같다고요. 전 엄마에게 너무 죄스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 몫까지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셨는데 엄마의 바람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파서요. 여태껏 야무지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엄마 앞에서 자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시댁에 가서 사과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집안 모두가 한편 같으니 분명 외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사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과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건 지레 알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단순히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어요. 전부 다 되돌려받을 수는 없어도 제가 힘들었던 만큼 그들을 괴롭게 만들 만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생각해보니 결국 시댁이 가장 좋아하는 돈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전 다음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주겠다고 한 말에 거절했는데 생각해보니 저 혼자보다는 누군가 같이 가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투자금을 줄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챙긴 뒤 법적으로 잘 아는 친구를 한 명 대동해 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면서 이번 선택이 잘했단 생각이 들었어요. 통장을 오픈했을 당시 전 고모의 유산을 받기 전이었고 아마 남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전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투자한 거였거든요. 그대로 외도를 들키지 않고 이혼했다면 전 그야말로 토사구팽 당하는 거였고요. 시댁을 찾아가니 시엄마와 남편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올게 왔구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회피하고 있었고 시엄마만 그 큰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죠. 성종이한테 얘기는 들었다. 두말할 거 없이 깔끔하게 이혼해. 어머님,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낼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 지은 아들을 둔 입장에서 어머님이 지금 그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나올 입장이신가요? 뭐야? 얘가 지금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나도 할 말 있다.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너는 아예 급이 안 맞아. 밭이 나가는 농부 집안이랑 사업가 집안이랑 맺어진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어. 그거라면 잠자코 남편 일이나 도울 것이지. 있는 대로 계산하고 생색내고. 그러니까 송종이가 밖으로 겉돌지. 나 같아도 숨 막혀서 너 같은 애랑 못 살아. 이혼해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애써 이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닥에 앉은 시엄마 옆 소파로 우선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는 다리를 꼰 채 최대한 비아냥대며 말을 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은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고요. 어머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우리 아빠 유산이 그게 전부인 줄 아셨어요? 제 말에 시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저를 곧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자기가 본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얼굴이었죠. 전 준비한 통장을 가져와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통장에 담긴 숫자는 딱 보아도 시댁의 사업 총 자산보다 웃도는 액수였죠.
보세요. 저한테 이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만약 원하면 사업 자금 더 보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여유 있으니 원금은 돌려받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만약 외도만 들키지 않고 살았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배려하며 지내왔는데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붙이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투자금 회수하고 법적으로 위자료 받고서 갈라서는 수밖에요. 그래도 지금 제 덕분에 여유가 좀 생겼으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희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이 정말이니? 시엄마는 저를 붙잡으려 가까이 다가왔고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한테 보여준 통장이 거짓말이었냐며 자기를 속였냐고 말하더군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옆에 있던 쿠션을 머리통에 세게 던져버렸네요. 얻어맞고서도 어버버하는 모습을 보니 저딴 게 뭐라고 여태껏 내가 쩔쩔맸나 싶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니 다시 또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아, 이 집안은 정말 돈에 미친 집안이 맞구나 싶었고요. 어머님 말대로 급이 안 맞는 결혼한 것 같네요. 우린 평생 떳떳하게 땀으로 일궈내어 자수성가한 집안이고 당신들은 그런 우리 집안은 등쳐먹어서 간간히 체면 세운 천한 집구석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뭐 사업가? 돈이 있고 재반이 마련돼야 사업가지. 남한테 굽실대면서 돈 받아가는 건 그냥 거렁뱅이에요, 어머님. 다른 귀한 집 딸들 등쳐먹은 당신 아들이 딱 그 꼴이고요. 조만간 이혼 소송장이랑 계약서 다시 보낼 테니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계약서에는 남편과 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될 시 투자금은 돌려준다는 항목도 적혀 있거든요. 아마 남편은 제대로 확인 못하고 사인했을 텐데 제 불찰은 아니니까요.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기 전에 꼭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집에 있는 짐은 다 갖다 버렸어요. 남편 짐이요. 억울하면 제가 준 돈에서 까고 보내주세요. 뭐, 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나는 몰랐는데. 시어머님과 남편은 저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전 문이 부서지듯 세게 닫고서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람 피운 건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거고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는 겁니다. 전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있는 힘껏 머리채를 잡아 던졌어요. 육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고하려면 해라. 그까짓 거 합의금 주지 뭐. 싶은 마음으로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정말로 돈 귀신이 붙었던 것처럼 끔찍한 날들을 보냈어요. 이제 그 책임감과 불편함, 모멸감 속에서 해방된다니 행복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건 분명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곧바로 이사했어요. 전 남편의 흔적이 보이는 집에선 절대 살고 싶지 않거든요. 차도 다시 경차로 바꾸고 예전의 제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죠. 열심히 벌고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 방법이자 멋진 삶의 방식 같아요. 시댁에 대해선 엄마도 일부러 소식을 피하고 계세요. 가끔씩 엄마의 진이 찾아온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실 정도로요. 엄마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서 여전히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이 갚아가며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더 시간을 보내려 하고요. 전 남편은 원래 그렇게 추잡스러운 사람이었던 건지 때때로 문자를 해오며 여전히 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해두면 또 어떻게 그러는 건지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더군요. 내일 모레 마흔인 사람이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으면 말이에요. 하는 말도 가관이에요. 저 때문에 사업을 접게 생겼다는 둥, 만나던 여자들한테도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둥, 알 게 뭔가요? 이젠 전 남편이 어디 은행에서 돈가방을 들고 튀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의 삶을 누리며 지난 시간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적게 가지던 많이 가지던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던 나누지 않던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되는 건 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저는 삶 속에서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 농사만큼 세상에 힘든 게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릴 땐 그것도 다 남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자식들은 진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부모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생각만 하다 가게 되는 운명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특히나 요즘 그런 생각이 크게 드는데 아마 다 비슷하신 걸까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고 남편과 저에게 있어서 이 애들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삐 키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무척 마음고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와준 큰딸은 정말 너무나 천사 같고 귀하더군요. 저를 꼭 닮았기도 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그런지 애틋함이 컸어요.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둘째가 태어났는데 힘들게 낳은 큰아이 뒤로 생각보다 금방 찾아와 주었기에 그 또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 안 있어서 셋째 딸까지 낳고 우리 부부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큰딸과 막내딸 사이에 껴있는 둘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둘째가 제 언니나 동생을 어찌나 질투하던지 툭 하면 언니 것을 빼앗거나 막내에게 심술을 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아, 언니만 이거 공조 가지고 있잖아. 나도 줘. 내 것도 달라고. 유나야, 이건 언니 거야. 유난 저번 달에 사줬잖아. 아, 싫어. 아, 달라고 주란 말이야. 사줄 때까지 나 뗐을 거야.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커서도 그랬어요. 공부도 아주 잘하는 편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둘째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만 들어오면 여지없이 짜증을 낼 때가 많았고 심술도 곧잘 부리곤 했어요. 저야 제 딸이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몇 번 야단도 많이 쳤어요. 유나야, 언니 거에 욕심내지 말라고 했지. 왜 언니 물건은 훔쳐가? 그럼 못 써. 아껴 쓰고 언니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저번 달에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너 짝꿍 물건 뺏었다며? 내가 언제? 잔소리 듣기 싫어. 그만해. 뭐? 엄마 말이 잔소리로 들려? 네가 지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말꼬리 좀 잡지 마. 나 나갈 거야. 그런데 딸아이는 제가 야단을 쳐도 소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다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혼나고 나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방 안에 들어가 엉엉 울기 바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 건지 진짜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드는 아이였어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고루고루 있을 수 있는 고생의 분량을 둘째에게 다 몰아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지하게 얘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로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사춘기 무렵 둘째가 집을 나가버려서 종적을 감췄을 때의 일인데요. 당시 아이를 찾느라 온 넋이 나가 있었던 저는 겨우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힘들게 둘째 딸을 데려오려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보자 보자 하니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게 뭐야? 나 데려오면서 그냥 왔어? 차라도 끌고 왔어야지. 다리 아파. 뭐라고? 너 이놈의 기집애가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래, 할 소리다. 아니, 차도 안 끌고 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 걸어가기 싫어. 당시 둘째 딸은 집을 멋대로 나가버리곤 사흘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 온갖 애간장이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바닥이 나 있었어요. 겨우 연락을 받고 뛰어온 제 엄마 마음도 모르고 차를 끌고 오지 않아서 또 자기를 걸어가게 만든다는 둥, 고생을 시킨다는 둥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 딸이 다니던 학원 친구들 영향이 컸어요. 늘 공부에 욕심이 많고 뭔가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했던 딸은 꽤 비싼 학원에 보내달라고 무척이나 졸라댔어요. 엄마, 나도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고 싶단 말이야. 내가 성공하면 엄마도 좋은 거 아니야? 아, 내가 대학 가서 성공할게. 그러니까 돈 대줘. 유나야, 엄마 힘들어. 이미 언니 학원비에 너 다니는 학원도 돈이 만만치 않아. 아, 가난한 거 지금 티내는 거야? 그건 엄마 사정이지. 난 다녀야겠으니까 보내줘. 보내달라고. 그럼 나 대학 못 가면 다 엄마 책임이야? 당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터라 그냥 저도 돌손돌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니면서 그런 비싼 교육비를 턱턱 내고 다닐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공부 외에 다른 것에도 눈을 떠서 죄다 비싼 것만 찾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집을 나갈 때에도 저한테 된통 난리를 쳤다가 야단 맞고 뛰쳐나간 것이었어요. 이날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거든요. 엄마, 나 학원 애들이랑 옷 사러 갈 거니까 30만 원만 줘. 이제 학교 애들이랑 같이 안 놀 거야. 걔네 하나같이 촌스럽고 싸구려만 입어서 빈티가 잘잘 흘러.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어떤 형편으로 너 그 학원 보내주는 줄 알면서 중학생이 무슨 옷을 사는데 30만 원씩이나 필요해. 말하면 그냥 다 나오는 줄 알아? 엄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진짜 지겨워. 자식을 낳아놨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쟤네들은 다 노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험악하기 그지없고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제 탓만 해대니 저도 화를 가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말았죠. 그러더니 아빠에게도 혼이 나고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해서 별탈 없이 그냥 지내나 했고 그럭저럭 애들은 각자 대학도 가고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어요. 큰딸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어학연수도 짧게 다녀왔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둘째 딸도 영향을 받았는지 따라서 다녀오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모두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못된 심보가 다시 튀어나온 건지 결국 저를 다시 큰 소리 내게 만들었어요. 언니보단 내가 좋은 회사 취직했고 머리도 내가 훨씬 좋은 거 맞잖아. 안 그래? 언닌 대체 호주 가서 뭘 공부한 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백수로 있어서 되겠어? 큰아이는 야무진 편이면서도 누구랑 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날 동생의 막말에 속상했는지 자리를 피해버렸고 저는 못 참고 결국 야단을 쳤어요.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어학연수 하는 것도 네 언니 도움받아 갔으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 이 말에 둘째 딸은 자기도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다는 것인지 무척 빈정거리면서 답을 하더군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기분 나쁘면 자기도 노력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아빠 든 걸 빼먹고 살 거래? 말하는 걸 보니 둘이 붙어 있다 보면 정말 큰 싸움이 언젠가는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딸도 바빠지면서 서로 마주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길래 그럭저럭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는 정말 저를 주기적으로 놀래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또 갑작스런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어지간하면 반응을 안 하고 넘기는 남편마저 황당해하며 큰 소리를 냈어요. 엄마, 나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곧 결혼하려고 해. 뭐? 아, 결혼? 나 결혼할 나이도 됐잖아. 1년 정도 만났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하려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저나 남편이나 자세한 것들을 물어대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 언제부터 만나온 거냐. 딸은 그 남자의 집이 엄청 부자라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결혼도 내 힘으로 할 거고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 거야. 남자친구네 집이 솔직히 엄청 부자고 부자 정도가 아니라 준 재벌 수준이거든. 나이는 나보다 2살 위고 소개팅으로 만났어. 아무튼 결혼할 거니 그리 알아. 잠깐만. 그럼 언제 보여줄 거니? 엄마 아빠한테도 데리고 와야지. 그런데 여기서 딸의 반응이 너무나 천연덕스러웠어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집 준 재벌급이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알리고 시골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럼 엄마 아빠한테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놓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지 속에도 상견례도 뭣도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며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맹렬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다시 황당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아빠, 상견례에서 뭐 하게?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방금 말했잖아. 남자친구네 집 준 재벌이라고. 그런 집에서 우리 집 형편 알고 엄마 아빠처럼 돈 하나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그리고 나 창피해. 딸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가슴에 대못을 뚝뚝 박아가면서 피가 나는지 아닌지도 쳐다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창피하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 만난 사람인데 엄마 아빠 때문에 결혼 엎어지면 책임질 거 아니잖아. 거기서 예단이라도 뭐 요구하면 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좋은 데 시집 간다는데 그것까지도 왜 망치려고 들어? 아무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 시집 가니까 엄마 아빠도 돈 굳은 거고 좋잖아. 평소 같으면 야단을 냈을 남편이 딸이 속도 조절 않고 마구 던져대는 총알 같은 말을 듣고도 이후엔 침묵하더군요. 버릇없이 저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해버리는 딸도 기가 막혔지만 듣는 내내 저나 남편이라 이렇다 싶게 반박할 말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딸을 경제적으로 고생시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하나도 아닌 셋을 낳아서 키웠지만 적어도 30평대의 집에서 5식구가 살았고 예민한 둘째가 매번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이 셋 한 번 옷을 물려가며 입힌 적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무렵부터 저도 다시 일했고 그래가면서 교육비며 생필품이며 부족하지 않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알아주었던 큰딸은 제 힘으로 벌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막내딸 역시 이제는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장학금을 받겠다고 열심히였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중에서도 매번 짜증을 내는 통에 받은 게 더 많다면 많은 둘째 딸이 그렇게 집이 가난하다는 양, 거지 같다는 양 온갖 분노를 퍼부어대니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이 아이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첫째 딸이 평소 조용하다 둘째 딸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니? 뭐, 우리가 창피해서 우리 존재를 숨겨? 그렇게 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니? 아니, 이건 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언니, 언니도 어이없다. 언니 할 일이나 잘해. 내 인생 함부로 코차를 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준재벌급 집안이랑 비교당하면서 언닌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 언니 빈티나는 거 티낼 일 있어? 난 우리 엄마 아빠 평소 입고 다니는 것도 창피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댁 어르신들을 뵙게 해? 저도 참지 못했지만 첫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못 참겠는지 그대로 손을 올려 둘째를 때리려 했어요. 겨우 제가 나서 말리긴 했지만 둘째는 그 와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더군요. 대체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맞긴 한 건지 순간 너무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후 둘째 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리곤 이런저런 말도 없이 결혼식을 올려버렸고 우리 가족은 그저 멍청이 앉아서 그냥 소식만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 그런지 결혼을 했으니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식 올린 얘기, 사돈 얘기도 들을 겸 딸을 만나자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옆에 있었으면 뺨을 한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마 예상은 했겠지만 나 결혼하고 한동안은 연락 못할 것 같아. 왜? 바빠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혼집 살림 꾸미고 하면. 근데 아무래도 딸 목소리가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연락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딸은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더군요. 사실 형편 숨기려고 친정가족들 미국에 산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여기 집 오고 나한테 연락하면 이상하잖아. 뭐? 우리가 미국에 산다 했다고? 뭘 그리 놀래?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친정 창피해서 연락 먼저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리 알아. 잠깐만. 너 그럼 지금 연락 안 한다는 건 우리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끊을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을 그 모양으로 치르는 것도 그냥 보고 있었더니 하다 하다 정말 자기 부모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전화해서 따지고 싶어도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게 생각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이제는 비어있는 둘째 딸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더군요. 저 역시 온갖 애증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속상하고 내 자식이니 어디 가서 욕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 그렇게 둘째를 예뻐했던 남편은 더더욱 이 상황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식은 첫째와 막내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다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인데 누굴 탓하겠소.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는데 전 정말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물을 보자 덩달아 저도 눈물이 고여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 거예요, 얘가? 여보,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어쩜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저를 첫째가 끌어안아 주었지만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울다 지쳐 잠에 들었고 차라리 둘째를 잇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쩌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둘째 이야기가 나와도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래도 곧 연락 오지 않겠어요? 자기도 시집은 가고 싶고 남자는 붙잡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냥 한 소리일 거예요. 철들면 용서 빌러 올 거예요. 그러겠지? 그런 거겠지? 네, 엄마.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큰애는 알고 있었을까요? 전 당시 큰애의 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째 곧 연락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운 자식이긴 하지만 언젠가 제게 용서를 빌며 돌아올 거라 생각했답니다. 솔직히 이런 시기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흘러도 실제로 연락이 없었어요. 여보, 그냥 우리가 먼저 연락해보면 안 돼?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하잖아. 됐어. 우리 버리고 간 자식 뭐 좋다고 먼저 연락해. 당신 하기만 해봐. 어느 날엔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리 말하긴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수록 제 속이 타고 미어지고 가끔씩 친척들이 둘째 안부를 물어보는데 답할 말이 없어서 늘 궁색한 변명만 하다 보니 그때마다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남편이 우라가 치밀어서 둘째에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나라이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딸아이한텐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유나 엄마라고 하니 그 아이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근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고 혹시 우리 유나 소식 알고 있나 해서 말이야. 내가 유나랑 요즘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걔가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저희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 끊었어요. 자기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이젠 가난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중 유나랑 연락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랬구나.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둘째는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겠다 선전포고한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모든 관계가 끊기고 잘 나오던 동창회도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제 딸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마음이 상했다 생각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속이 상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친구 하면 따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 돈에 미쳐 절이 됐다고 생각하니 제 딸이 정말 남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차마 남편에게 하진 못하고 조용히 큰딸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러자 큰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실은 나도 알아봤어요. 인터넷 통해서 건너 건너 봤는데 유나 얼굴이 언젠가부터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버렸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유나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살아갈 생각만 해요. 큰딸이 이렇게 의젓하게 위로해주자 그때는 좀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어요. 뭔가 제 안에서 둘째 딸을 놓지 못하고 있던 실 하나가 툭 끊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 딸이 없는 것처럼 꿈도 꾸지 않으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사이 우리 집 딸아이들은 저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막내가 어린 나이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말을 꺼내더니 집에 데려왔고 제 언니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걸 알아서인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는 둘째 딸 일을 겪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큰딸이 이 중 가장 늦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던 대학 선배와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결국 연을 맺게 되었어요. 큰딸과 막내딸은 우리 집 근처에 자기네 신혼집을 얻었고 매번 집을 드나들면서 저와 남편을 챙겼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죠? 남편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김서방이랑? 아유, 매번 김서방도 부담스럽지. 너네끼리 먹으러 가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 한 거예요. 엄마 저번에 갔던 식당 거기 괜찮았죠? 거기로 예약해 놓을게요. 사위도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성격이 좋은지 늘 장모님 하며 저를 챙겼고 딸들도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도 우리를 챙기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솔직히 둘째 딸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에요. 가끔 얘가 뭐 하며 살고 있을까? 잘 살고는 있는 걸까? 걱정이 되곤 했어요.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이라고 인연 끄는 자식도 걱정은 하게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됐어.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잖아. 하며 손살에 쳤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인의 회사에서 무슨 보너스를 받았다며 어디 호텔에 가서 다 같이 호캉스를 보내자고 하더군요. 매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위가 너무나 고마웠고 덕분에 가서 모처럼 기분 전환을 하며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집에 올라오던 길 저도 유난히 피곤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근처에 와서 이제 눈이 겨우 떠져서 내렸어요. 들어가려고 현관문 쪽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만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누구야?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누가 몸을 감싸고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밤이 다 되어서 도착했고 센서등도 고장난 상태여서 잘 안 보였는데 분명히 사람 기척 같은 게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에엥 하면서 애기 우는 소리와 함께 그 형체가 훅 하고 일어나더니 툭 말을 내뱉더군요. 엄마, 너 유나니? 엄마, 나 배고파. 밥 있어? 정말 온몸에 번개를 맞은 듯, 아니 뙤약볕에 혼자 서 있는 마냥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렇게 종적을 감춰버리고 속을 썩였던 둘째 딸이 웬 꼬마와 함께 와서 집 문 앞에 서 있던 것이었어요. 같이 뒤이어서 짐을 갖고 내려주던 큰딸내 부부와 막내딸 부부도 이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얼음 같은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그러나 딸이 데려온 손주가 계속 우는 바람에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큰딸과 막내딸은 둘째 행색을 보더니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엄마가 불쌍하다며 자식으로 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고 우릴 그렇게 달래주었으니 저렇게 싸한 반응이 나올 만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 마음으로는 그렇게 자식을 쉽게 내칠 수가 없었고 저렇게 얼굴색도 나빠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애까지 낳아서 안고 온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밥 좀 줘. 애기 줄 밥이랑. 밥 먹고 다시 나갈게. 대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애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걸까요? 버는 독 저쪽 다 써버리고 명품에 해외여행에 온갖 사치를 해대던 애가 밥값 하나 낼 돈이 없었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일단은 주방으로 가서 밥부터 안 쳤고 남편은 그대로 거실 소파에 완전히 굳은 채로 앉아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일단 큰딸내와 막내딸내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밥을 준비하면서 식탁에 앉혀둔 뒤 그간의 이야기를 일단 물어는 봤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물을 한 잔 마시더니 겨우 입을 뗐는데 언제 목이 쉰 건지 목소리도 좀 변했더라고요. 엄마, 나 사기당했더라고. 뭐? 사기를 당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재벌집 아들이라며. 사기였어. 다 사기.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신나서 결혼했는데 냉전 한 푼 없는 집안이더라고. 그놈은 노름하는 사기꾼이었고 아차 싶어서 나오려 했는데 아이를 가져버렸어. 그리고 아이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놈은 밖으로 돌고 웬 여자 끌고 들어오고 임신하고 못생겨져서 마음에 안 든다며 손찌검하고 이 말에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라는 작자는 그런 아들 편만 들면서 날 못 살게 굴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탈모가 올 정도로. 나보고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내가 내조 못해서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구박하고 때리고 살 수가 없었어, 엄마. 그런데다가 툭하면 나 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이 데리고 위협하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만들고 결국 이걸로 온갖 빚쟁이들이 꼬이고 일이 얽혀서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어. 딸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정말 오랫동안 못 본 사이 얼굴이 너무 상했더군요. 도사위인 제 언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쁘고 상창했고 어딜 가나 미래가 기대된다는 말만 듣던 딸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딸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딘가 그 너머를 보면서 말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이혼하고 나온 거야? 어, 증거자료 모아서 겨우 이혼하고 전 남편은 교도소에 가 있어. 이혼할 때도 그놈이 놔주려 하지 않아서 거의 빌다시피 해서 도망 나온 거야. 짧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어쩜 이렇게 인생이 꺾일 수 있는 건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부모 가정을 돌봐주는 기관이 있어서 좀 떠돌긴 했지만 집 생각이 계속 났고 얼마간 우리 집을 저 넘어서 훔쳐보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언니나 동생은 제대로 가정을 잘 이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하던데 상황이 점점 궁핍해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엉엉 우는데 어떻게 그 말을 받고 대꾸를 해줘야 할지 저도 무척이나 비참한 기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못 견디겠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온갖 복잡한 얼굴을 하고선 고성을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네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냐? 나갈 땐 언제고 지 애미 갔음을 그렇게 찢어놓고 살 거면 제대로나 살았어야지. 꼴이 그게 뭐야? 미안해, 아빠. 내가 다 잘못했어. 언니한테도 동생한테도 엄마한테도 다 미안해. 내가 못된 딸이야. 그렇게 예뻐했고 안고 다니던 둘째 딸이 나가버린 뒤 남편은 계속 술만 마셔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색은 안 하면서도 가끔 덥다, 춥다,
다른 데 가서 자야겠다며 비워둔 둘째 아이 방에 가서 자곤 했어요. 그때 흐느끼는 거를 저는 모른 척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아빠와 딸의 관계는 또 다르겠지. 또 다른 애틋함과 정이 있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아마 남편은 이때 온갖 감정들이 밀려오며 주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이후에 한 행동에 저나 딸이나 둘 다 놀래서 굳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쳐 보이는 딸이었는데 대뜸 뺨을 세게 찰싹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이 못난 놈의 자식. 처음엔 황당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쏟아대는 말이 끝으로 갈수록 엉키면서 울음으로 바뀌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옷을 걸쳐 입고 나가버렸고 이후에 저에게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딸은 그렇게 쥐죽은 듯 우리 집에서 지냈고 큰딸과 막내딸은 저에게 대강 설명을 듣고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제 아무리 미운 동생과 언니였다지만 그리 살았다고 하니 나름 핏줄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사이 생뚱맞게 할머니가 되어버린 저는 너무 오랜만에 접해보는 육아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둘째도 나름 고생을 하며 느낀 게 많았는지 여기서 나갈 때까지만 봐달라며 최대한 제 손이 안 가게 하려고 했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저녁 무렵 갑자기 들어왔어요. 일순간 저나 딸이나 긴장을 하게 되었고 굳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많이 쳐다보았어요. 유나, 너 노래 불러봐라. 그거 과수원길. 혹여나 또 야단 맞거나 타박을 받게 될까봐 긴장하고 있던 딸도 당황해서 되묻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계속 부르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저도 뒷짐을 지고 왜 저러는지 지켜보게 되더군요. 얼른 불러봐. 과수원길 그 있잖아. 동구박하고 시작하잖아. 이 사람이 술이라도 먹고 들어와서 이러는 건가 싶던 차에 둘째 딸이 마치 실타래처럼 아주 얇은 목소리로 쥐죽은 듯 입 밖에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구박. 목소리도 떨리고 눈치를 보면서 한참 제 아빠를 쳐다보는데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떠듬떠듬거리는 그 광경을 어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멍하니 딸에게 뜬금없는 노래를 시켜놓고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멈춰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하도 자기를 주시하고 계속 듣고 있는 아빠를 보니 부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그러다가 멈추려고 하니 남편은 계속 부르라며 고갯짓을 하고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결국 끝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이게 참 뭐하는 모습인 건지 아주 기묘한 풍경이다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래 부를 마음도 할 타이밍도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어릴 적 매번 부르던 노래라 가사를 다 기억하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을 맺고 나니 몇 초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남편이 입을 떼었는데요. 그 말에 그만 저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유나야, 너 6살 때 이 노래 아빠랑 맨날 불렀지? 네가 이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냐? 그냥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박수만 쳐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웃고 아빠랑 엄마가 네 그런 모습 보면서 키웠어.
이제 그만 고생하고 그때 모습처럼 착하고 순수했던 모습으로 사면 안 되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빠. 딸은 그만 우악 소리 내면서 얼굴을 가렸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설프게 한두 걸음 다가서더니 잔뜩 말라 뼈밖에 없는 딸의 가녀린 어깨를 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안고서 울고 있는데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잠깐 집을 비우고 어머니 댁에 가 있었던 남편은 둘째 딸아이가 그 모양을 들어와서 온통 만신창이가 된 모습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자기 손을 잡으며 불렀던 그 노래가 불현듯 생각났고 이미 저렇게 다 커버린 딸이지만 그 노래를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 모습이 미친 듯이 그리워서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니 우리를 버리고 갔어도 우리는 자식을 끊을 수 없었고 다시 돌아와도 저렇게 아직도 6살 애마냥 품에 안게 되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그렇게 엉겹결에 부른 딸의 노래를 듣고 나니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전한 부모 자식 관계로 딸아이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감정만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남편과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대로 둘째를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이 딸의 명의로 받은 대출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다 알게 된 막내딸은 언니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우리가 왜 언니를 받아줘야 해? 우리 먼저 버린 사람이잖아.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고. 언니, 입이 있으면 말해봐. 언니가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둘째 딸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딸이 나서 둘째를 감싸더군요. 그만해라, 미나야. 유나도 많이 힘들었잖아. 충분히 세상살이 할 만큼 했고 밖에서 이미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가족이라도 채찍질 해야겠어?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것도 이해해. 그럼 받아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 어쨌든 이건 엄마 아빠의 결정이잖아. 하지만 셋째는 첫째의 말에 더 빈정이 상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갔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늘 제게 미주알고주알 자기 얘기를 했던 셋째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도 티내진 않았지만 걱정이 많은 듯 했어요. 셋째의 연락이 없자 평소 잘 모였던 가족 식사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요. 둘째가 들어오자 그렇게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어, 무슨 일이니? 나 다른 게 아니고 미나랑 좀 풀고 싶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풀려고? 사실 걱정이 되었어요. 둘째 딸 성질만큼 셋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괜히 역효과만 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둘째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옆에 있어만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무슨 계획인지 들어보니 당시 셋째가 아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식당 영업이 끝나면 조용히 셋째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알았다 하고 둘째를 따라 식당으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가는 길 내내 일이 잘 풀릴까 싶어 가슴이 조여왔죠. 미나야, 나야. 뭐야, 갑자기? 언니가 여길 왜 왔어? 미나야, 내가 너한테 그간 언니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알아. 나 그간 너무 형편없는 언니였지? 미안해. 근데 미나야, 내가 여기 오늘 온 건 그거 알고 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둘째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막내도 나름대로 쌓인 감정이 있었는지 둘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두 아이가 화해하지 못했어요. 둘째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셋째 가게에 가서 일 도와주고 하면서요. 그렇게 둘은 화해했고 다시 저희 집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특한 건 큰딸이 자기가 하고 있는 부업들이라도 둘째에게 가르쳐 주겠다며 최근에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둘째가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 그 말에 울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엄마, 나 요즘 새 삶을 사는 것 같아 꼭.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그렇게 쫓겨나서 인생이 지옥 같았는데 갑자기 천국에라도 온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가 귀하고 너무 감사해. 날 받아줘서 고마워, 엄마. 못난 딸 내치지 않고 받아줘서 너무너무. 그리고 갖은 말로 상처 줘서 미안해. 전 그 말에 둘째의 손을 그저 말없이 꼭 잡아주었답니다. 그리고 뒤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바랬어요. 그저 이 아이가 이렇게 제발 무탈해주길. 사실 남편은 여전히 어색해하고 그 이후로 딸에게 말을 딱히 많이 걸지도 않아요. 하지만 딸이 낳은 손주 손을 잡고 산책도 나가고 목욕도 시키고 하면서 같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여간 귀여운 게 아닌가 봐요. 딸이 비록 온갖 풍파를 겪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참 넓고도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부모로 살면서 새삼 체감하는 것 같아요. 딸도 열심히 자립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모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어린 날 젊었던 우리와 어린 아이들이 누리던 풍경처럼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함없는 그림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어보려고요. 생각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영양분이 무척 많았음을 이번에 새삼 아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